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에서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창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정부 플랫폼 위원회하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혁신경제 등 이 지금 오늘 할 세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좌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은요,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신성장 4.0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핵심 도전 과제가 미래 첨단 분야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하면서 이제 R&D, 그것을 위한 R&D, 글로벌 인재 수급, 글로벌 기술 허브 등 또 글로벌 투자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주요한 정말로 기획재정부라는 이제 가장 그렇죠? 핵심적인 부서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략을 이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리스트로 지금 이 신성장 전략을 맡고 계신 저희 기획재정부 신성장 전략계획 추진단장인 주한욱 단장님, 그리고 전 ITU 국장을 지내신 우리 이재섭 국장님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이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조언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순서대로 우리 단장님부터 간단히 자기 소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는 단장님께 먼저 초일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수립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내용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신성장 추진 전략 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주한욱이라고 합니다. 신성장 4.0이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눈 파시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부분에 한 10초 내지 20초 좀 집중을 해주시고, 저희 교수님하고 국장님 계신데 여기에 이제 1분짜리 동영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그룹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누군지 한번 맞춰봐 주시면 어떨까, 집중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소리가 있는데 안 나오네요, 오늘. 아우, 보셨죠? 두 팀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예, 안타깝게도 이 소리가 안 나서 조금 웅장한 맛이 없는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조회수가 250만 회 정도 됩니다. 하여튼 오셔가지고 구독하시면 저희 상품도 집으로 배달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1997년도 외환위기 때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하고 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과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시계를 좀 더 넓혀 보면 그 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 그러니까 인구 5천만인데 3만 부를 넘는 국가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가 아까 저기 동영상 처음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인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초과학 연구와 그리고 산업기술 개발 그리고 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이런 주력 산업들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엔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결국 사람과 인센티브 구조가 아니었나.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구조가 또 원활하게 작동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한계가 있는 국내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량을 키우고 초격차를 이루어 수 있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신성장 4.0의 특징 세 가지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성장 4.0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저희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1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민간이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재와 어떻게 보면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정부는 이제 인재 양성이라든지 규제 개혁 이런 걸 통해서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배터리,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더 초격차를 지속 확대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될 분야들, 뭐 AI라든지 UAM, 자율주행, 뭐 우주 개발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민간이 역량을 집중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성장 동력을 다시 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보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고 꾸준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단장님 말씀으로는 향후 5만 불 그리고 초일류 국가라는 목표까지 비전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 정말로 가장 큰 지금 현재 당면 과제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좀 질문들을 한번 던지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저희 이재섭 전 ITU 국장이십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기구죠. 여기서 국장을 하셨던 우리 이재섭 국장님께서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제기구에 계셨는데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보셨을 때, 그죠? 외부에서 이제 한국을 보신 거잖아요. 객관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이제 기술 패권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크게 볼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온 이재섭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ITU라는 데를 기반으로 해서 한 37년째 이쪽 ICT 분야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한 23년쯤 돼 갖고, 아까 보여주신 그런 짧은 영상으로는 도저히 누군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제기구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밖에서 보이는 것들은 있죠. 지금 교수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시작을 해보면 기술 패권의 어떤 흐름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은 기술 패권에 따른 흐름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 어떤 지식이나 능력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정치권의 영향 속으로 확 빠져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잘못하면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특히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좀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기술 또는 독창적인 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이런 기술 패권의 흐름에 영향을 적게 받더라는 거죠. 지금 단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만 해도 반도체니 자동차니 배터리니 여러 가지가 아직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저는 좀 내부를 좀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을 다투는, 이번에 뭐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10위권을 다투는 이미 경제적으로 규모성도 갖고 있고 경제적인 신뢰성도 갖고 있는 그런 입증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이미 되어 있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거, 잘 용기를 못 내시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야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면을 얘기해 보면 이미 선진국인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제 목표를 세우는 거 보면 글로벌 목표 선도, 세계를 선도하는 목표를 세우시는데 항상 참조할 때는 외국의 사례, 선진 사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시는 이런 초인류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사례를 삼아올까요? 그거는 목표는 잘 세우시고 하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전략에 있어서는 아직도 남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은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세계적으로 넘버원이라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통신 기반도 있고 정보 기반도 있지만 특히 단장님도 지적하셨던 인력 기반이 있어요. 근데 이 인력 기반이 저희가 어느 나라보다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자도 인력이 좋고 생산자도 인력이 좋고 더더욱이 소비자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안 해본 경험을 제일 먼저 경험을 하는 국민들, 소비자들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 내부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어디선가 사례를 받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제기구 있으면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저희를 사례로 삼고 저희를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뭔가를 근간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어떤 걸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의 사례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경험이 세계적인 사례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또는 그거를 위해서 내 조직이나 내 지역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경험이 대한민국의 사례가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또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샤이하게 감추시거나 억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까지도 해외의 사례를 찾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뭐 참고할 건 참고해야겠지만 저희 안에서 정말 좋은 사례들을
참조하지 않고 해외 사례를 찾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더 맞는 그런 사례고 좋은 사례들이 있고 조직이나 지역들이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끔 소개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샤이하게 해외 사례를 찾고 이러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랑 제가 또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려면 나만의 독창적 기술이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주 단장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신성장 이제 4.3 전략에서 아까 15개 프로젝트를 얘기하셨는데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독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에 서 있는 게 틀림이 없고요. 앞으로 더 혁신을 해야지 이 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저희가 뭐 정책 추진하면서 계속 그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성장 4.0 전략이 15개 프로젝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전략이라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계획은 수립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프로젝트별로 민간 협의체, 그 학계나 산업계 그리고 뭐 관에서도 나오고 해서 협의체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17일 날 1차로 발굴된 현장 애로 해소 그 방안이 한 7개 분야 14건의 이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이 발표가 됐고, 이제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하고 내년도에 이제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제 뭐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번에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냈던 게 AI 반도체입니다. 오늘 이제 챗 GPT라든지 생성형 AI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탑인데 AI 반도체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MPU 방식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계신 뭐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 설계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시제품 만드는 비용이 막대하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써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능이 검증이 안 되니까 차라리 미국의 엔비디아 사가지고 굴리면 되지 우리나라 그 업체에서 만든 거 실증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번에 이제 대책에도 발표됐지만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전국에 2개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팹리스라고 부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시고 AI 반도체 설계하시는 분들이 시제품들이 실제로 승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미래에 우리 그 이동 수단이 하늘길을 연다고 늘 표현을 하는데, 지금 8월 말부터 전남 고흥에서 지금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증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는 수도권에서 그 실증 비행이 이루어질 거고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2025년에 저희 신성장 4.0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를 많이 수직 이착륙하는 UAM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저희가 저희가 정보통신 쪽에는 선두에 있는데
UAM이 지상에서 300m에서 600m 사이를 비행을 합니다. 근데 지상에 수많은 전파들이 뭐 5G니 LTE니 있는데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면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UAM 전용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서 요번에 저희가 그 UAM 전용 주파수를 발굴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요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기다리는 건데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저는 자율주행 기술이 나올 때까지 차를 안 바꿀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서 한 6단계로 나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고가 나면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게 3단계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3단계부터는 이제 자율차라고 부르는데 뭐 독일의 벤츠나 일본의 혼다 같은 데는 일부 차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말까지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자율주행 실증을 하는데 이 영상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본.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블러하게 익명 처리를 해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되고 해서 저희가 그 실증 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는 영상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이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여러 개 있지만 오늘 아까 배터리 재활용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까 이전 세션에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용 후 배터리를 지금 산업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저희가 8월달에 대책을 내면서 이거를 순환 자원으로 올해 안에 지정을 해서 재사용이라든지 재제조 이런 신시장을 여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는 그 차주가 자기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쓰고 나면 지자체에 반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따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 부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만들려고 올해 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배터리가 우리나라는 자동차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소유권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 재활용하는 데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독자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저희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15개 프로젝트들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이제 실적을 만들어야 다른 기업들이 쓰는데 이게 처음 실적을 아무도 안 만들어 주잖아요. 이걸 정부가 나서서 실적을 만들어 주고 검증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검증을 해주면 정말로 효과가 더 높죠. 일반 민간 기업이 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참신하게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그 해결책을 직접 만들어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부서 간 장벽들이 많아서 여러 부서가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까 UAM 주파수라든지 뭐 관련된 부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아무래도 이 기재부가 그래도 제일 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나서서 해주셔서 다른 부서들과 같이 협력을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국장님께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37년간 이제 ICT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전문가로 뭐 KT에도 계셨고 한데요. 신성장 4.0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히 실천 전략이나 방향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이 구체적인 전략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예, 제가 이런 기회가 있었고 신성장 4.0 계획서를 볼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신기술, 신성장, 그다음 신일상 이렇게 세 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신기술과 신성장은 이제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신일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계획이 우리 정부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웠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성장 4.0이 실행이 돼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쯤 될까 생각을 해보면 대충 2030 그리고 그 이후쯤 되겠죠. 그때의 시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강조될 거고 개인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돼서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 국가가 내놓는 비전이나 국가가 리딩하는 어떤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미 현대 세대만 해도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래서 대기업이 돼도 뛰쳐나가는 세상인데 그때쯤 되면 무슨 일 과연 그렇게 따라갈까? 최근에 서울대 그 아시아 연구소에서 그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 여러 도시 사람들을 분석을 했는데 서울 시민들이 가장 그 집착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가족이었어요. 70% 이상이 가족에 대한 집착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30% 40%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개인화가 많이 돼 있고 가족 중심으로 넘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세상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내 가치, 내가 경험한 가치가 돼야 될 텐데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2030까지도 그 젊은 분들하고 또 시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거기에 신일상이 붙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즐거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독창적으로 가져갈 거냐는 문제인데 슬라이드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딱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한 8년쯤 10년쯤 전부터 스마트 시티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ICT를 쓰면 스마트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스마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스마트 시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거 보면 스마트 시티 같은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와우, 이건 뭐 위심의 여지가 없죠. 이거 스마트 시티야.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어떠세요? 왠지 나이스하긴 한데 내가 가서 살고는 싶은데 스마트 시티 마지막 걸 보시면 어떠세요? 이거는 거리가 되게 먼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저렇게 팬시한 건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 독창성이 없어요. 내 고유성이 없고 내 창조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환경을 갖추고 그 위에서 스마트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런 인프라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라고, 내 문화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시대는 한 5, 6년 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가 됐더니 온 세상에 가면은 어디서나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된다. 저는 그건 호럽을 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바르셀로나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콜롬비아에 가면 콜롬비아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신일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많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끄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새로운 방향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건설, 새로운 인프라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보신 거에서 정말 목가적으로 보이는 건물 안에서도 스마트 시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휴먼 퍼스펙티브, 독창성과 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신성장 4.0에 있는 신일상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뭐 새로운 가치인데 말씀대로 저희가 내재적인 가치, 사람의 가치에서부터 이 신성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또 제시해 주셔서 다양하게 다른 시각을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통된 질문을 한번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을 이룬 건 사람이고 미국의 경우에 이제 수많은 이민자를 통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해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떠한 정책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 단장님께 정부 추진 전략을 듣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번 또 조언을 듣겠습니다. 주 단장님. 네.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일상 저희 프로젝트도 단순히 과거의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경제 관료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나라 성장률 추이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97년도 외환위기 때 공무원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재정경제원이었고요. 작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이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게 1962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 딱 직전 96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고 마지막은 뭐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7번 96년까지. 그러면 62년부터 96년까지 3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얼마였을까요? 높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9.5%입니다. 9.5%. 지금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나서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9% 성장했거든요. 연평균 9%.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앞서서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그 이후로 이제 뽑아 보니까 2000년대에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5%대입니다.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근데 2010년도 들어서 10년대에 들어서 3%로 낮아지고 있고 2021년, 22년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교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성숙하면은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측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민간의 활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배경하에서 아까 제가 배경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신성장 4.0 전략이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인센티브 구조 그러니까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정부에서도 지금 보시면 인재 양성 전략 회의라고 신설을 해서 이 반도체 배터리 뭐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키워내는 전략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개혁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신성장 4.0 전략 1분짜리 동영상이 한 번 보셨는데 유튜브에서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가 뭐냐? 국민소득 5만 불 초일육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3050 클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5천만 불,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3만 불 넘는 국가, 전 세계 7국가인데 그러면 5천만 명 이상이면서 5만 불을 넘는 국가는 어딜까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독일이 작년에 이제 5만 불 달성을 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또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목표가 그렇게 쉽게 달성하기 할 목표는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가장 부정적인 코멘트가 뭐였냐 하면 20년 전입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무슨 이제 대책을 만들어서 이제 법도 제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회도 가고 하는데 거기 나와 계신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달나라에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 안 굴러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더문이라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흥행에는 실패하셨는데 실제로 유인 우주선이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그때 2020년도에 우리나라 지금 과학하고는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시장이 그 대부분의 대출이 3년 단기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그 서민이나 중산층이 내 집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제약이 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 말고 우리나라 게 좋다 그러셨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는 미국식 그러니까 페니메나 프레디맥이 하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를 통한 20년 이상 장기 주택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그 정책으로 만들어서 법도 제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사를 설립해서 도입을 하는데 제가 가서 국회에서도 그러고 전문가분들 회의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장기 국채 시장도 없는데 무슨 MBS를 발행해가지고 누가 사줄 거냐. 그래서 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출은 20년 만기가 넘고요. 그리고 고정금리도 꽤 있고 최근에는 뭐 50년 만기 대출도 나와서 너무 길다고 뭐 규제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저는 뭐 제가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경험에서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는 신성장 4.0의 목표가 국민소득 5만 불 초일류 국가 달성인데 우리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민간이 합심해서 역량을 집중하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성장 전략 추진 기획단 기획 추진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나름 제가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언제든지 좋으신 뭐 그 조언이 있으시면 저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얘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 그라운드를 깔아주고 역량을 민간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역동성을 복원을 하는 판을 깔아준다면 민간에서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정부가 뭘 추진해서 뭘 만든다라기보다 민간에게 지원해주고 판을 깔아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다. 정부의 롤을 이렇게 관점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저는 좋은 이제 롤을 좀 이제 뭐라고 정말 방향 전환을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또 이 국장님께서 인재 양성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조언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좀 전에 단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오늘 세션 내내 저도 거의 다 인력에 관한 개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도 연결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회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관점으로는 신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때쯤 되면 저는 지금부터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경험 기반의 사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전체 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연결된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은 너무 많습니다. 아무 데서나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확보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정보와 불완전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은 정보를 모바일 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 와서 열심히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걸 보면 정보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플리핑을 하세요. 여기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아마 20대 되셔도 그럴 겁니다. 플리핑에서는 이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오해를 해요. 내가 그 주제를 알고 있다고. 자꾸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여러 번 봤던 거를 내가 안다라고 오해를 해요. 현대인들은. 거기에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나눕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나눠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에 그 경험들은 너무 미화되어 있거나 어느 특정한 부분에 편중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역시 경험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페이크 뉴스는 더 만들어지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정도는 갈수록 얇아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보시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다가가야 될 게 뭐냐면 기술 개발은 결국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개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집단이 평준화되고 특성이 없어. 그러면 그 집단이 만들어낸 기술이 독창성과 창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균화되어 있는 집단은 자칫 부담이 되고 자칫 무능해지기 딱 쉬운 겁니다. 이걸 깨야 돼요. 그래서 인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지역적인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죠. 그거를 우리 특성을 잘 살펴서 펼쳐나가야 되는 게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될 인재 양성 정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글로벌 도전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기업이나 우리 지금 잘 끌고 있는 앞선 그룹들이 해나갈 거고 그 그런 그룹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 신성장에 필요한 인력들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의 주제를 보고 이게 대안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철학적인 세션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우리 주단자님께서는 민간 또는 우리 안에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역량을 집중하는데 정부는 도와주겠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규제를 깨고 몇 가지 정말 생각들이 변화가 된 정부가 그동안 했던 건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답을 찾는 걸 보여주셨고 그 이제 경험이 많으시고 좀 해외에 사시면서 우리 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경험자 입장에서는 아까 개인적인 그런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경험 기반의 사회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말로 이 답이 바로 이라는 우리의 특성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찾는 것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하나는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나가서 이걸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 정말 오늘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이 세션에 정말 좋은 결론 주신 것 같고요. 구체적 답을 찾으러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나라의 많은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이걸 찾아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